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쟁과 경제 민주화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권력의 의미도 주체도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경제 민주화를 정치 상품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인 지금 기업을 규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진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여당과 청와대가 강행하는 것은 다수당의 행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경제 권력을 정치 권력에서 시장 경제로 되돌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지난 7일 저희 이루어졌던 강연, 저희 폭주하는 기업규제법,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의 재문제라는 주제 중에서 집단소송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그 쟁점만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 20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 법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일단 그 집단소송법이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주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 소송을 모든 분야에 무제한 확대 적용한다는 거죠. 집단 소송이 그 집단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또 기업의 그 손해 발생을 그 손해 발생 행위를 예방한다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고 이렇게 모든 분야에 무제한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원고의 증명 책임, 주장 책임을 대폭 완화했어요. 원고한테 유리하게, 피고 회사한테는 불리하게. 또 문서 자료에 관한 증거 게시제도, 미국식의 증거 게시제도를 도입했고요. 세 번째는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했다는 거죠. 우리 현재는 그 형사 재판에만 도입돼 있는데 그거를 민사 재판에 이렇게 도입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그 민사 배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셈이 됩니다. 그다음 그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현재 증권 집단소송법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폐지해버리는 겁니다. 원고는 불복을 할 수 있는데 기업인 피고 회사는 불복할 수 없게 그렇게 했고요. 또 대표 당사자의 결격 사유 3년 내에 3번 이상 못한다는 그런 결격 사유를 삭제를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네 가지 중요한 그 법안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나 중과실 상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 그 상행위 편에 도입하는 바람에 이것과 같이 이제 동시에 이 집단소송법이 시행이 되면 미국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집단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우선 이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는 문제, 이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증권 집단소송만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그
다수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뭐 일반적으로는 공동소송이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 분야라든가 개인정보 분야인 경우에는 그 유럽식 집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이미. 다만 이제 그 단체 소송 제도는 침해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이제 청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제도를 집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제도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동소송이나 선정 당사자 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효율적으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소액 다수 당사자 사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중에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이냐. 미국식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이냐. 유럽식 단체소송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 미국식 그 집단소송처럼 또 옵트아웃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재외 신고 안 한 사람은 다 기판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참가 신청한 사람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옵트인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그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 도입을 모든 분야에 할 거냐, 아니면 소비자나 공해 분야, 또 경쟁법 위반 분야, 이런 데만 한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데에 있어서 이 각국이 다 입법 그 방침이 다 다른데, 입법 제도가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식 집단 소송을 전 분야에 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허가 절차가 있는데, 이 집단 소송을 이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소송 허가 절차가 있는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 쟁점이 공통되기만 한다면 어떤 사건이든 그 집단 소송제를 이용할 수 있는, 소송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원고의 주장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문서 자료의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 우선 그 소송 절차에 있어서, 본안 소송 절차에 있어서 이 원고의 주장 증명 책임을 어떻게 완화하냐면, 원래 이제 원고가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그 피해 발생에 대해서 뭐 인과관계라든가 뭐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원고 측의 그 당사자를 대표 당사자라 그러는데, 그 대표 당사자는 스스로 조사해서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략적으로 주장하면 되고, 그 상대방인 피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답변 해명해야 하는 걸로, 그리고 상대방이 피고가 답변 해명을 하지 않거나 그것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이 성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이제 증거 개시 제도라는 것은 미국식 증거 개시 제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문서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거의 미국식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쌍방이 이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즉 피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없도록, 만약 그거를 거부하면은, 제출을 거부하면 그 자료 등에 기재돼 있다고 이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걸로 그냥 추정이 되는, 심지어는 이 원고 측 신청자가 그 어떤 주장하고 싶은 사실, 손해 발생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주장 사실에 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증거 개시 절차에 불응하면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문서 제출에 관한 한 미국식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 증거 조사 절차도 마련을 했고요. 또 이 본안 소송 절차 전에 소송 허가 절차가 중요한데 이 소송 허가 절차에서는 원래 집단 소송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다수성이라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쟁점의 공통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집단 소송 허가 요건만 이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 소송 허가 절차에서도 필요하면 본안에 관한 이 사실을 증거 조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증거 조사의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그런 주장 증명 책임의 완화라든가 증거 개시 제도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법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민참여재판 제도, 민사 배심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 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한해서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튼 원치 않든 대표 당사자, 즉 원고 측이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 배심원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편결을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진 않습니다. 우리 형사재판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이제 판사가 이 배심원의 편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남소 방지 장치를 대폭 축소한 문제. 현재 증권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3건 이상 대표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사람은 그 대표 당사자 또는 이제 소송 대리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무분별하게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무모하게 소송을 증거 없이 제기하는 그런 걸 이제 막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대표 당사자에 관해서는 여러 명이 대표 당사자 중에 누구를 대표 당사자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재판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 증권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대표 당사자로 하도록 예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당사자의 경우에 이렇게 횟수 제한이라든가 또 그 선정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이런 규정을 이제 우리 증권 집단 소송에 도입했던 것은 미국의 그런 그 남소 방지 장치를 우리도 이제 도입하자고 해서 도입한 건데 그거를 전부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단 소송의 남소 방지 장치를 우리는 다 삭제를 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근데 사실 이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서 피고 회사가 소송 허가 결정, 집단 소송 허가 결정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송 허가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집단 소송을 지연시키는 주 원인이긴 합니다. 현재 이제 사례를 보면 그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다툼 절차에서만 벌써 이제 한 3, 4년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이제 집단 소송이 활성화 안 된다 하는 이제 중요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피고가 이거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억울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 허가 결정 자체가 허가 결정만 나면 이제 주가가 폭락이 되고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원고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피고는 이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거니와 피고 측에게 지나치게 그 불리한 남소를 원고의 소송 남용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 소송 허가 결정, 거긴 인가라 그러는데 인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 이렇게 이제 그 집단 소송 제도가 이제 그 기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뭐 그거 개개의 논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뭐 이 총평을 해보자면 결국 이러한 그 우리의 집단 소송법안은 미국의 그 집단 소송 제도가 변호사만을 위한 제도다. 정작 이제 피해자들은 얼마 못 받고 그 소송을 맡은 원고 변호사한테만 엄청난 이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해서 뭐 유명한 존 그리샴의 이제 여러 소설에서도 아주 그 비판적으로도 많이 소개가 돼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굉장히 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소송 남용이라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은 증권 집단 소송 개혁법을 95년도에 통과시키고 2005년도에 또 그 집단 소송 그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그 계속 지난 20, 30년 동안 집단 소송을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인데 이러한 미국의 그 개혁된 집단 소송제보다도 그 개혁되기 전에 그 소송 남용이 많았던 미국의 집단 소송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이렇게 설계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옵트아웃형 집단 소송이고 증거 개시 제도가 있고 민사 배심 제도를 채택했고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이제 남용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대표 당사자 결격 사유를 전부 삭제해버린 것도 그렇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것도 미국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집단소송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형 집단소송제보다도 남용 여지가 더 많은 그런 제도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과 같은 그 나라도 최근에 그 집단소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또 뭐 일본하고 프랑스도 최근에 이 집단 소송에 관해서 그 입법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미국식 집단 소송을 채택을 안 하고 전통적인 그 유럽의 그 단체 소송 제도를 수정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즉 단체 소송에 그 금지 청구나 그 중지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제 단체 소송 제도는 금지 청구만 할 수 있지만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미국식 그 집단 소송은 이 남소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미국 로펌이 그 법률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미국식 옵트아웃형보다는 옵트인형 단체 소송을 선호한 것이 옵트아웃형은 그 제외 신고를 안 한 피해자에게도 재판에 효력이 미치는 것 때문에 만약 그 재판이 그 피해자한테는 불만스러운 재판이라면 패소 판결이라든가 그렇다면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트아웃을 채택 안 하고 옵트인형 단체 소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단소송법은 이 유럽식을 버리고 미국식을 채택했는데 그것도 소송 남용 여지가 많은 그런 이제 입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소송 남용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외국 로펌이 이제 그 법률 시장이 개방돼서 한 그 30개 로펌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합작 형태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남용의 길을 열어주면 외국 집단 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입법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더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증권 집단 소송에 대해서 그 2005년 1월 달에 시행이 돼서 한 금년까지 15년 동안 15건 정도가 그 제소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적게 제소가 돼서 우리의 증권 집단 소송은 소송 남용을 너무 막아놨다. 소송 제기하는 거를 너무 막아놨다. 남소 방지 장치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이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증거 개시 제도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민사배심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연 그 정당한 소송이 정당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걸 부당하게 막은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건이라도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수십 개 또는 수만 건의 개별 소송을 대신하는 그런 특수한 소송이거든요. 그 한 건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분쟁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좀 미국하고는 다른 그런 분쟁 해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소액의 집단적 피해자는 이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행정 감독이나 형사 절차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정 개입이나 형사처벌 사례가 외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등 이 자력이 있는 그런 피해자는 이 번잡한 그 집단 소송보다는 개별 소송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과연 이 그 증권 집단 소송이 과연 너무 지나치게 그 건수가 적은 것이냐, 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속단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법무부에서 그 아까 처음에 그 집단소송법을 제정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 그 손해배상을 하는 소액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하는 점, 뭐 그런 점을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기업의 그 가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소액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배상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 집단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소 위험이 적고 특히 이제 성문법 국가에 맞는 그런 이제 단체 소송 제도도 있는 것이고, 우리하고 법률 문화가 같은 독일이나 일본은 그거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식 집단 소송은 분쟁의 사적 해결 문화 아래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패소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발굴하는 그런 미국에서나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소액 다수 피해자의 그 구제를 위해서는 이 행정감독이나 이 단체 소송,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증권 집단 소송을 집단 소송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처럼 거기는 이제 단체 소송의 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단체 소송을 소비자 분쟁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이걸 소비자 분쟁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시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거쳐서 뭐 확대하든가 축소하든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집단소송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소송이 너무 남발되면 기업체들이 이 소송에 대한 어떤 대비만으로도 진짜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아닐까. 근데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참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유토론 형태로 갈 건데요.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한석훈 교수님을 또 모신 거라 지난번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하지 못한 분들을 질문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좀 보고 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 그 강의 이후에 신백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경제민주화 대 경제자유화를 구분하여 국민 계몽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한석훈 선생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백훈 선생님께서 집단소송법이나 남발, 방지책이 없는 그 문통 입법은 기업 파산 촉진, 기업 폭망 촉진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혹시 그 정교모 같은 데서 긴급 성명서를 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한석훈 선생님. 그래서 채팅창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한석훈 선생님께서 먼저 답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번 다루지 못한 질문은 최수정 교수님께 좀 해당되는 질문들인데 최 교수님이 지금 외부에 계셔서 조금 이따가 참여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 한석훈 선생님에 대해 오늘 집단소송법에 대한 질문부터 참석하신 분들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혹시 한석훈 선생님 지금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이따가 한꺼번에 다 답을 네. 하실까요? 일단 그 경제 민주화, 네. 그 질문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경제 민주화와 경제 자유, 뭐 네, 자유화. 경제 자유화를 구분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질문 아마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내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대 경제 자유화를 구분하여 국민 계몽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동근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 주셨는데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쓰는 그런 용어의 그 의미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제 자유화는 이것이고 민주화는 이것이다라고 예. 해서 구분하여서 국민 계몽해야 되겠다는 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글쎄, 거리가 있는 뭐, 것 같고요. 질문은 아니고 무슨 의견이신 것 네, 같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경제 민주화가 이제 헌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 경제 민주화를 지금 그 집권자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그 정치적으로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그 헌법을 만들면서 경제 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건데, 그때 이제 경제 민주화를 넣은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관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형 경제로 가야 된다. 정치 자유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자유화, 그거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입법에 관여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마치 오히려 그 이제 국가가 더 많은 그 계획을 하고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을 경제 민주화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형 경제로 가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법 남발 방지책이 없는 입법은 기업 파산을 촉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단소송법이 만약 이거를 시행한다면요. 우선 이제 기업의 이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그 법무팀을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증거 개시 절차에 대비해 가지고 뭐 증거를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해야죠. 이 집단소송법이 옵트 아웃형이라면 그 소송에 참가한 사람 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추정되는 모든 피해자를 다 대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단순히 이제 기소가 되면 기소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소송 제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소송 허가를 받아버리면 미국에서 소송 인가를 받으면 주가가 폭락하고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가 확 내려가서 청구가 옳든 그르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합의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소송 인가받은 사건들이 중에 90% 이상이 다 화해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정당한 청구든 부당한 청구든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소송 남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단 소송을 하려면요. 그 소송 비용 뭐 인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이제 통지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소송 비용을 또 변호사가 다 감당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 로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애당초 전문 로펌 자체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지금 당장 시행한다면 미국에 이 집단소송 전문 로펌들이 우리나라 그 로펌들하고 이 합작 형태로 대거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기업이 또 굉장히 또 데미지를 많이 받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저희 질문 또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네, 최창규 선생님, 예, 발언 말씀해 주세요. 네, 한 교수님 오늘 정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게 다 이해가 됐는데요. 네. 제가 이걸 보니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이 했을 때 전부 똑같이 옵트아웃 해가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보니까 가해자가 네. 기업이다는 것만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어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 소송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 한전에서 만약에 뭐 우리 그 권리 침해를 뭐 했다든지 피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피해를 입혔다든지 할 때 그러한 대표 소송 집중 소송제는 없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단소송법은 그런 것에도 다 적용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50명 이상이고 네네. 네, 원고가 50명 이상이고 그 법률상 사실상 쟁점만 같으면 네네. 네,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기업만이 아니고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동네 조폭이 똑같은 피해를 입혔다. 개인이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근데 이제 되게 그렇게 법률상 쟁점이 같은 그 50명 이상의 사건이라면 대개는 이제 기업 관련 소송이 되죠. 아니 근데 기업 공무원 말고 행정 공무원들도 그런 동일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공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기업은 당연히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제한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상 소송 같은 것도 다 집단 소송이 되겠네요.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쟁점이 같아야 돼요. 아, 글쎄, 그, 쟁점이 같아야 예, 되겠죠. 예, 쟁점이 같아야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예. 참고로 네. 그 소송 허가 요건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수성이라 그래서 구성원이 50인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 공통성이라 그래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 쟁점이 공통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효율성이라 그래서 집단 소송이 그 전체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일 것. 뭐 이것이 이제 요건인데, 이 세 번째 요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이런 다수성이나 제일 중요한 게 공통성이죠. 쟁점의 공통성. 네. 뭐 정치학자라 가지고 법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집단소송제가 만일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예. 가장 빈번하게 남용될 그럴 구체적인 업체명이라든지 뭐 사례를 가령 뭐 좀 그 예상되는 구체적인 남소의 케이스를 좀 들어주시는 이렇게 뭐 이건 뭐 추론입니다만서도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와 관련해서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몇 년 전에는 가습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만일 그게 네. 어떻게 판결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가습기 사건 같은 거를 이 집단소송제로 시면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등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 정치학자로서 물론 뭐 케이스가 같아야 되고 그 피해가 다수여야 되고 예.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예. 구체적인 게 이렇게 좀 제시해 주셔야지만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조정으로 종결이 됐어요. 합의가 됐다는 거죠, 합의. 그러니까 조정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피해가 조정이 됐어요, 쌍방이.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피해가 불충분하다고 봐서 입법을 해가지고 더 피해 구제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 집단소송법을 발표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예시한 게 이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피해거든요. 그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그 피해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옵트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인 방식의 단체소송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소송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남용 여지가 많은 미국식을 꼭 택해야 되냐 이거죠, 제 말씀은. 만약 그 경우에 단체 소송을 한다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체적으로? 단체 소송은 대개 이제 가령 소비자 단체 같은 거, 한국 소비자 보호원 같은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공익적인 단체가 먼저 이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합니다. 확인 소송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소송을 해서 만약 그 소송에서 지면은 그 증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안 미쳐요.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한테 안 미쳐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소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리한 패소에 대해서는 소송 효력이 안 미치고 승소했을 때는 다른 모든 피해자한테 그 청구권이 있다 하는 것이 다 효력이 미쳐요. 거기에 이제 참가 등록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집단 1단계 소송을 그렇게 소비자 단체가 먼저 제기해서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이 소송 중에 나도 그 피해자라서 나도 참가하겠다 이렇게 옵트인 참가 신청한 등록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 소송의 효력이 승소 판결의 효력이 다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면 그 개별 피해자들은 2차적으로 그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너 얼마 배상해 줄래? 이제 요구하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청구권이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대개는 화해로 종결이 될 것이고 합의로 금액 문제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소송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저기 잘 배웠고요. 뭐 한 학기 강의 압축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압축 파일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네. 우리가 보면은 뭐 원고피고 이렇게 중심에 서서 봐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은 하여튼 기업은 다 죽일 놈이고 그다음 피해자는 다 선의가 있고 그래서 네. 선의 피해자인데 사실 거꾸로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뱃 컨슈머가 있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가 되고 또 하나 질문이 되겠는데 옵트 아웃은 이거는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옵트는 자기가 선택을 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깜빡 잊어먹고 그냥 뭐 내버려 뒀더니 내가 끌려 들어간 거면은 자기 선택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도 자꾸 우리가 웹 세미나 하는데 내가 들어온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옵트 아웃이 된다면은 내가 깜빡하면 와서 막 나한테 비난할 거라고. 당신 왜 안 들어오느냐.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옵트 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헌 소송도 되지 않을까. 개인의 선택권을 갖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거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옵트아웃이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왜 부당한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고민을 오래 하다가 옵트아웃을 안 하고 옵트인 방식으로 단체 소송 제도를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우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위헌이냐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죠. 자, 우선 이 옵트아웃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피해자들한테 공고를 해요. 그 공고해서 피해자들의 재외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라는 것이 일간신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일간신문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 당국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누군지가 그 증권회사를 통해서 다 파악이 돼요, 거기는. 그리고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증권 사고가 발생하면 다 알게 되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령 이제 어떤 약품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약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제 성형 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같은 게 불량품이라서 그 때문에 이제 살이 썩은 피해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방방곡곡에 피해자가 분포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피해자들이 누군지가 특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간신문에 그냥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간신문 안 보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신문 안 봐가지고 재외신고할 기회를 못 해가지고 재외신고 안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에서 졌을 때 더 이상 기판력이 미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옵트아웃 방식은.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옵트아웃 방식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특히 이제 불문법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성문법 국가인 우리는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딱 그 입법 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재판 청구권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옵트아웃 방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한 거고, 그 예외라는 건 어떤 예외냐면 너무나 그 피해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비용이나 그걸 감당해서 이 소송할 가치가 없는 그런 소액의 피해자, 소액 다수의 피해자의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너무 경미한 피해니까 이건 그냥 기판력이 미쳐도 본인이 승낙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정도라야 그게 이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모든 분야에 소액 피해든 다액 피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위헌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은 그래서 옵트아웃 방식을 하려고 하다가 옵트인 방식으로 선회한 겁니다. 한 교수님, 네. 옵트인 방식에 의한 집단 소송과 예. 단체 소송의 차이가 뭐죠? 옵트인은 이제 자기가 원고가 되겠다고 이 참가한 사람한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네네. 그냥 옵트아웃- 집단 소송은요? 미국식 집단 소송. 아니, 현재 우리 단체 소송, 단체 소송. 단체 소송은 거의 다 옵트인 방식입니다. 네, 거의 같은 개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는 소송 판결의 효력을 네네. 제외 신고 안 하면 다 받는 것이냐 아니면 참가 신청해야만 받는 것이냐의 차이고, 단체 소송이냐 집단 소송이냐는 단체 소송은 이제 소비자 단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단체가 먼저 소송하는 걸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단체 소송을 집단 소송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보통.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엄격히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보면은 그 배 컨슈머가 많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컨대 보면 이제 맥도날드 대기업이거든요.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 위생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보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큰 기업을 거르고 넘어지는데 아닌 경우로 판정될 때가 있어요.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이렇게 먹고 설사했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런 맥도날드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죠? 그런 구제가 만약에 이게 포함이 안 되면은 이거는 완사에 대한 어떤 뭔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양쪽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이 안 되고 그냥 뭐 원고 우선이고 피해자의 어떤 손해에 대해서 나중에 구제할 방법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배 컨슈머를 잡을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그 장치가 있어요. 배 컨슈머 어떻게 잡죠? 이게 쉽게 말해서 먹고 설설했다 했는데 그게 보면 인과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뭐 주사를 맞았는데 요새 이제 많이 죽고 그러는데 보면 이제 거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이 거기가 아닌데 이제 다른 기저질환으로 해서 했는데 이 주사약을 맞고 자기가 뭐 절명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어려운 인과관계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어떤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죽었다 그거 연결만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 요즘 뭐냐면 배 컨슈머 또는 어떤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클레이머가 미친 어떤 손해를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뭐 소송 비용은 이제 패소자 부담이니까 만약 원고가 패소를 하게 되면 원고도 그만큼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죠. 입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고의적인 이 악덕 소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불법 행위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그런 경우에 원고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 뭐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분산돼 있는데 원고들이 소액의 피해자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송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 외에 그런 이제 고의적인 소송에 대해서 그 피해 회복할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집단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까지는 거의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그 농심 있잖아요. 농심이 그 미국에서 라면값 담합했다고 그 경쟁법상에 그 집단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겼죠. 농심이 이겼습니다. 그 소송 인가까지 났고, 그래서 배심 재판까지 진행을 했고, 그런데 그거 뭐 몇 년 끈 거죠. 굉장히 몇 년 끌었다 그래요. 근데 뭐 그거 승소한 것 자체를 굉장히 뭐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할 정도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준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준선 선생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고, 지금 가능하시다 하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제 뭐 삼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삼법 제정이 재벌개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네. 이제 다중대표 소송 같은 거는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감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에 내려가서 감사를 하면 되고, 또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임명한 모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자회사를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회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이런 복잡한 방식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해서 똑바로 이사들을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이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주주의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맹목적으로 대주주를 쫓아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에 배임자로 걸려들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옛날 얘기지, 지금 그 이사들을 감독하겠다고 제3자가 감사위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벌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4대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소액주주가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큰 재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견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 200억 밖에 안 되는 Y 부품 주식회사 뭐 이런 경우에도 그냥 뭐 7억 정도만 있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200억이니까 3% 같으면 7억이란 말입니다. 겨우 200억대니까 약 7억 정도만 있으면, 6억, 7억만 있으면 그 회사에 뭐 주주 제한이라든지 대표 소송이라든지 뭐 이사 해임 청구라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정경제 3법이 아니고 사실은 기업 규제 3법인데, 이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시큰둥합니다. 뭐 하든 말든 뭐 별 신경도 안 써요. 결국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바짝 나서야 되는데, 중소기업들 힘이 없고 단결된 힘이 없으니까 지금 통과될 게 아닌가 아주 걱정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대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은 이 공정경제, 소위 말하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해서 될 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중소기업 문제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사회 전체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큰 해를 미치게 되는 그런 법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밖에서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또 많은 걸 좀 배우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저희가 그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애써 주셨는데 토론을 많이 하지 못한 관계로 아쉬움이 막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강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그때 그 하지 못했던 토론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은 궁금증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마 또 아직도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드려도 계속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석훈 선생님, 그 다음에 최준선 선생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서 또 질문과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또 강연에서 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 있어서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미흡하셨다면 다음에 또 저희가 두 분의 선생님께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한석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강연 안내만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11월 4일 저희 수요일 같은 시간 9시 30분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항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상속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이 약 10조 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기사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율이 너무 지나치며 징벌에 가깝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회원공지용 포스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 쿠폰은 받으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예, 저희의 작은 약소한 마음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신백준 선생님 잘 받으셨나 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벤트라서요. 다 모든 분들께 해당되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또 회차에 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강연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